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일면에는 짙어지는 S의 공포를 전면에 내세웠더라고요. 사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에서 이렇게 주가 하락의 공포를 언급하면 그건 주식을 살 때인데 세계 경기와 경제에 대한 공포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 이거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더욱 고민되시죠?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사실 차장님께서는 계속 해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언급을 하는 횟수들이 점점 더 잦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사들에서도요. 사실 지난주 반등 나올 때 제가 2680선 그쯤에서는 좀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네. 좀 드려왔거든요. 이유는 3년 전이었나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아래 공포였습니다. 리세션. 그 당시에는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었고 저금리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심리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10년 이상의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예. 그러면 저금리 시대에서는 연준이 마음 놓고 정책을 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페드 풋이라고 하죠. 파월 풋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1900년도 후반부터 연준이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계속 자산시장이 하락하면 자산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풀어주고 주식이 오르고 그러면 떨어지면 무조건 연준이 올려줄 거니까 주식 사면 돼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그때와 상황이 조금 달라졌죠. 지금 많은 단체들에서 엊그저께는 월드뱅크였고 어제는 OECD였고 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예. 조금 공포스러웠던 거는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전망치는 높였습니다. 그래서 월드뱅크에서 한 얘기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성장률,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평균 물가보다 높은 물가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인 즉슨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표에 보시면 지금 많은 이제 경제 단체들, 뭐 월드뱅크라든지 OECD라든지 IMF라든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거든요. 월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1월달에 4.1%였던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2.9까지 낮췄습니다. 이게 앞자리가 바뀌는 것도 별로 없는 일인데 앞자리가 4에서 2로 바뀌는 거는 굉장히 크게 바뀌었죠. 예, 왜냐하면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월과 4월 사이에 2월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 전쟁의 영향이 조금 있는 거고 예. 어제 발표한 이제 OECD는 더 심각합니다. 4.5%에서 3%로 낮추게 됩니다. 폭이 더 비율로 따지면 더 크죠. 성장률은 이제 월드뱅크가 보는 것보다 좀 높다라고 보지만 4.5에서 3%, 그러면 33%를 낮춘 거거든요. 여기다가 OECD 같은 경우에는 내년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어요. 네. 월드뱅크나 IMF는 내년엔 그래도 좀 더 괜찮을 거야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IM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높죠. 3.6%니까. 왜냐하면 저게 4월 수치입니다. 4월에 발표한 지표라서 이제 한 달 뒤에 계속 이제 급변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걱정하는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사실 그저께 반등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월드뱅크가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괜찮아 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날 발표했었던 무역 수지가 4월달 무역 수지 적자가 19% 감소했거든요. 네. 1분기 미국이 GDP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네. 왜 마이너스가 났냐면 무역 수지 적자가 너무 심해서 마이너스가 난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한 이야기가 소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2분기에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작년에. 파월이 물가는 일시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신뢰를 더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지금 미국이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타깃이 2분기 가이던스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물어보니까 이게 재고를 쳐내는데 우리가 할인을 너무 많이 해줬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미국은 유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굉장히 저유가였잖아요. 휘발유 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지금 휘발유 리터당 4,000원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한 2,500원 정도 하잖아요. 아, 좀 비싼 동네 사시네요. 아, 네. 잘 사는 동네는 그렇게 비싸고 제가 사는 동네는 지금 왜 그러십니까? 2,100원에서 예. 2,050원 사이 휘발유가 그렇거든요. 곧 3,00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럼 굉장히 공포스럽겠네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렇죠. 소비를 줄여야겠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아야 되는 사람들은 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타깃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소매업체들 미국의 소비 경기 이게 정말 1분기 GDP 발표 때만큼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4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4월에 무역 수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GDP가 괜찮을 거야. 이게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군요. 이게 IMF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월드뱅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예. 어디까지 낮췄냐면 2.7%까지 낮췄거든요. 3.5에서. 그런데 지금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나라는 미국이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GDP를 매주 단위로 트래킹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예. 애틀란타 연은이 매주 GDP 나오라는 이거 애틀란타 연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구글에서 GDP 나오라고만 치시면 애틀란타 연은 홈페이지가 뜹니다. 보시면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표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 밑에 실선입니다. 저 실선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올해 3월까지만 하더라도 뭐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어요. 2% 중반대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예. 지금 지난주에는 거의 뭐 0.2%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0.9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미국의 경기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2.5%, 뭐 2% 중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0.9%. 제가 지지난 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왜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보스 총재가 왜 9월 달에는 우리 금리 인상을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 소방차도 달리다가 신호등 앞에서 멈추잖아. 그런 얘기를 왜 했느냐를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가장 좋겠지만 경기 네. 침체가 안 오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지표들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지표가 좋아질 만한 곳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지수가 2,600선까지 떨어진 것도 이번 주에 확인해봐야 할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일단 경기 둔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 전망을 또 해봐야 될 텐데 금요일 밤에 나오죠?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네, 금요일 밤에 나오는데요. 예.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8.2%. 야, 이게 말이 8%죠. 우리가 체감하는 건 그의 2배 정도, 거의 20% 정도가 넘는 물가 체감을 한다는 얘기인데. 뭐 우리나라가 이제 5%대에 들어섰으니까 예. 8%인 미국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뭐 그러니까요. 사실 미국이 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풀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유가가 120불을 또 넘었죠. 이거는 사실 생각하기 싫은 뭐 그런 수치입니다. 아마 굉장히 높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8.2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 FOMC가 다음 주에 있거든요. 예. 고용 지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아주 나쁘게 나온 건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네. 노동시장 참가율도 조금은 올랐고 예. 실업률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고용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인플레이션 CPI를 이제 고려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이제 근원 PC 물가라는 이제 유가 빼고 그다음에 음식료 이런 그 변동성이 큰 거 빼고 하는 근원 PC를 고려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CPI를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5월달 데이터 이전에 4월달 데이터도 굉장히 높게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휘발유나 음식료를 제외하고라도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크고 유가 때문에 그래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제외하고도 메디안 값이라고 하는 중간값 이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유가가 올라가고 음식료 올라가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유가만 잡히면 괜찮아. 음식료가만 잡히면 괜찮아. 네. 이런 것이 아닌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사실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어요. 연준 예. 인사들이 이제 아무 얘기 못 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연준의 부의장이죠. 블레이너드 부의장이 9월에 중단 없어라고 못을 받고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페드풋을 기대하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유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CPI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 가격입니다. 네. 렌트비.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예. 미국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는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종료되고 나서부터 네. 렌트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CPI에서 3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PI가 쉽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뭐 중고차 가격 막 급등했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만 내려가면 괜찮을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CPI를 뭐 미국도 그렇고 좀 걱정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다음 주 FOMC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경기에 대한 경고를 네.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표들이 계속 좀 둔화돼서 나오니까. 이게 소위 저희가 1970년대 오일 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언론사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오일 쇼크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현실화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없었으면 좋겠고 네. 가능성은 지금 높지는 않다라고 봐요. 그래요. 우리 전체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던 게 2번 정도뿐이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맞을 확률이라고 정도예요? 보면 될 것 같아요. 70년대 안 계셨잖아요. 경험 못 해보셨잖아요. 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혹시나 오면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서 70년대 결혼하실 때 결혼자금 반토막이 났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희 때 자라났을 때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심했었는데 네. 지금 세대들은 또 다르거든요. 저금리 시대에 적응되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올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지 않나. 그런 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서 난 계속 저물가에 살았었는데 그런 적은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뭐 하던 소비 계속하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예.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친구들 파산이 요즘 엄청 늘어났대요. 어린 친구들도 아니죠. 우리 세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면 3, 40대 네. 우리 세대 네. 파산이 엄청 늘어났다고 해요. 그렇죠. 파산할 일이 사실 없잖아요. 없죠. 아껴 쓰면 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만큼 무리한 투자나 소비를 많이 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는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들이 매우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 모든 것들이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이런 방송을 하고 네. 주식시장에 있고 경제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금융과 관련된 사고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일예 두 가지만 들어보면 이제 뉴욕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러니까 금융권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2018년 무역 전쟁은 일어날 수 없는 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매긴다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의 한 100명이면 99명? 한 명은 약간 뭐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나 예. 무역 전쟁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 다 무역 전쟁 못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경제 충격이 굉장히 크니까. 예. 근데 그건 경제의 논리로 본 거고 정치의 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12월 달에 어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아무도 예. 몰랐고 예. 금융시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뭐 이제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다 그런 예.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비웃었어요. 이거 봐 틀렸잖아. 그리고 바로 일주일 뒤에 전쟁이 났습니다. 금융시장의 논리로 지금 보면 안 되는 지금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 미국이 해결하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도 중동 가가지고 사우디랑 협의를 하든지 사우디가 말을 안 들으면 이란이랑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핵 합의를. 예.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석유 수출 금수 조치 완화해주면 돼요. 옐런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막말로 원유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미국의 땅 뚫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정치적인 논리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죠. 네. 자존심이죠. 집값 문제도 저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집값도 낮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낮추느냐? 모기지금리 올리면 돼요. 6월달에 QT 시작하고 있죠. 예.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MBS 결국 롤오버 못 시킵니다. 그거 시장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기지금리 급등합니다. 미국은 이자만 갚는 게 아니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하는 구조예요. 네. 집값 폭락시킬 수도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걸 수도 있고 연준은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논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장이 뭐 연준이 살려줄 거야 아니면 이런 건 금융시장에 충격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 상당히 낮아진 거 맞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 의사들의 발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화를 냈었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것인데 자 그럼 이제 전략 좀 듣고 아쉽지만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마 많은 분들이 이 FOMC 앞두고 좀 관망하라는 얘기들 많이 네.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어요.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예. 현금 만들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현금 들고 가기 좀 아쉬운 분들은 현금에서도 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현금 중에서도 저평가된 현금이 있어요. 전 세계 나라 국가 중에 많은 돈이 있잖아요. 달러도 있을 수 있고 유로화도 있을 수 있고 예, 원화도 예. 있고 엔화도 있습니다. 엔화가 지금 정말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네, 조금 더 떨어지면 32년 만에 90년 후반대 야. 그때까지 이게- 내려가고 있는데 예. 저게 지금 코스피와 엔화의 이제 차트거든요. 제가 상관관계를 계산해 봤는데 2018년 4월부터 이제 올해 6월까지 상관관계를 보면 마이너스 0.45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근데 네. 마이너스 0.45면 아주 높은 역의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약간 방향성이 좀 모호해졌고 그런데 이거를 시계를 좀 좁혀보면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 예. 이때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0.69까지 떨어집니다. 상관관계가 더 높아졌다는 거죠. 위기에 이제 안전자산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도 봐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싼 거 맞아? 제가 뭐 달러를 산다라고 하면 달러 너무 올랐는데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잖아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거는 각국의 무역 규모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제 가치, 그러니까 뭐 가치를 반영한 그런 환율인데 2010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많이 약세가 됐잖아요. 네. 그래도 102입니다. 미국은 얼마인지 아세요? 미국은 126. 예. 일본은 지금 60입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로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안전자산으로 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엔화를 사면 됩니까? 엔화를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화를 사려면 은행 가서 엔화 주세요 하면 돼요? 아니면 엔화 그러셔도 되고요. ETF를 사면 됩니까? 은행 가셔도 어떻게 되고요. 하면 돼요? 엔화 관련된 ETF도 있고 지금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증권회사의 주식 계좌에 예. 엔화로 환전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거기서 환전만 해놓으셔도 충분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엔화.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